자, 이제 네 번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19년도 9월 모의평가고, 자, 1번부터 조금 눈여겨볼 만한 소스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에피쿠로스죠? 예, 에피쿠로스 문제인데, 자, 2번 선지 보시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아니고, 이제 친한 친구와의 인간관계, 특히 이제 에피쿠로스가 강조하는 우정의 덕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긍정을 합니다. 자, 근데 4번이 이제 조금 심화 개념인데, 특히 이제 최근 모의고사에 출제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에피쿠로스의 신에 대한 입장. 예, 신에 대한 입장. 자, 에피쿠로스는 이제 신이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은 이 신이라는 개념, 예,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인간은 이제 소멸하지, 원자가 흩어져 가지고 이제 육체와 영혼이 소멸하지만 이제 불멸하는 존재인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신에게 의지하거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게 이제 인간사에 개입은 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쉽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게 에피쿠로스의 신에 대한 입장이 출제된 최초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자인데요. 자, 순자 예법을 제정해라, 이것 때문에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자, 순자는 선왕의 가르침을 익히고 교육이나 노력으로 이제 이거를 선왕이나 성인들이 제정한 예법을 익히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예법을 제정하는 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 간단한 문제지만 헷갈리니까 조심.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이제 노자의 소극과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약간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와도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유교는 노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설적인 표현 얘기하죠. 법이나 예의 법도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어, 세상이 더 혼란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존재, 도둑 같은 개념, 이것 이제 뭐 이제 그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그 원문을 그대로 따와서 낸 선지인데, 이런 나쁜 범죄 행위나 이런 거는 법령이 많아질수록 어, 도둑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그러니까 역설 생각하면 되죠. 노자는 더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둑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고 약간 소극과민에 관련해 가지고 잘 안 나온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노자의 스탠스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예요. 도둑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더 세상에 혼란을 일으킨다. 예의법도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신은 선으로서 선한 것을 창조했다. 선은 선한 존재는 선한 것을 창조하겠죠. 예. 선에서 악이 나오진 않아요. 선에서는 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기를 낳을 때에서 당연히 인간이 인간을 낳겠죠. 인간이 뭐 이제 햄스터나 뭐 이게 돼지 이런 짐승을 낳진 않겠죠. 그 신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니까, 완전하고 선한 존재니까 선한 것만을 낳아요. 그다음에 재심은 뭐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심화 개념인데,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신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해가지고 약간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도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신이 만든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대결이에요.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쟁이고, 그리고 근데 당연히 완전한 신의 존재는 선의 편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입장에서 결국은 인간 삶의 이런 모든 역사, 투쟁 이런 것들은 결국 이걸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신이 전지전능한 편이고 신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로 끝나야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이것도 좋은 문제인데, 자,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당연히 신앙, 믿음 이런 거 중요하죠. 예. 자,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선 신앙적 체험의 대상이다. 자,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에 대해서 이성적 인식을 아예 못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신을 올바르게 이성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 넘어선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 신앙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가 합의를 해야 할 그런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알겠죠? 결론은 요거 가능하긴 하다. 단 그냥 인식으로는 안 되고 믿음을 전제로 할 때 인간의 이성이 신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자, 그 다음에 7번 선지도 이것도 되게 좋은 선지인데, 자, 우리 플라톤이에요? 자, 플라톤 문제에서 세 가지의 덕목, 지혜, 용기, 절제 중에서 절제는 나라 전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근데 요거 선생님 이번에 출제될 거 같아서 조심. 용기 같은 경우에는 방위자만 있어도 되고요. 지혜 같은 경우에는 통치자만 있어도 돼요. 이거는 모든 계급이 지녀야 되는 건 아니고 절제는 모든 계급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용기와 지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 하나의 부분만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아까 말했죠. 용기는 수호자, 지혜는 통치자만 있어도 뭐 이상 사회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낚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과 병. 자, 이거는 이제 좀 쉬운 건데, 자,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병은 이제 아퀴나스거든요.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목적론적 세계관.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이건 약간 환경윤리 같은 문제긴 한데,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뭐야? 세상의 모든 존재, 인간, 동물, 식물 다 고유한 목적론을 가지고 있다. 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냥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신이 모든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줬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환경윤리에서 테일러랑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세계관 물어보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예요. 이때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았네요. 자, 8번. 이건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작년 6월 모의고사인가 9월 모의고사에. 자,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선종사상가 해능인데 이런 여러분들 이제 선종 입장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특히 이심전심 이런 것들 수양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이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중생 혼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특히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요거를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게 선중의 관점이에요. 이건 이미 출제가 돼서 선생님 생각에는 너네 수능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이제 갑은 원효인데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유와 무의 실상 깨달는다. 자, 이거 조심해야죠. 실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고 참된 모습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실상이란 거는 참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참된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이건 좋은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유와 무라는 말로 조금 어려운 그 철학적 개념으로 헷갈리게 했죠.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 이런 대립되는 개념에 대해서 참된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바로 뭐야?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유와 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과 이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대립되는 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든 여러분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선종 입장에서 깨달음이 이르려면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문자가 필요 없다라고 선지낸 게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낸 게 포인트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선종이 이거를 아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 깨달음을 얻는데 특히 도노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것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알겠죠? 어. 즉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문자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요. 근데 이거에 집착하지 무조건 이거를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게 해능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봅시다. 자, 9번. 또 칸트. 선생님이 이제 칸트는 계속 행복, 어려운 걸 가지고만 했어요. 자, 요게 이제 행복과, 이것도 이제 칸트 문제에서 좀 별별 쳐낼 것 같은데 어렵게 되면, 이것이 이제 칸트가 말하는 행복의 정의입니다. 정의 개념. 행복은 인간의 약간 정신적인 마음의 쾌적함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 기분의 약간 기분적인 만족 상태. 약간 쾌락이랑 비슷한 거예요. 행복. 쾌적함.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에 쾌적함을 주고 만족 상태를 주는 게 이게 도덕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도덕 법칙 안에서는 뭐 인간이 뭐 행복을 추구해도 되긴 하는데 특히 도덕이라는 개념과 행복이라는 개념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도덕과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의 목적이 행복이 돼서는 안 되며 물론 자신의 행복 추구가 도덕을 완성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들 조금 별표 친 부분은 조금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출제해도 좀 당황하지 말고 이런 용어가 나와도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10번의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명학이고 양지기념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출제가 아마 작년 9월 모의고사에 좀 연계해서 출제했어요. 양지라는 거는 이제 알미긴 한데 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그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도덕 판단력이죠.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의식적으로 추론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깐난애기라도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25년도 9월 모의평가에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양지는 뭐 의식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생각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야. 직관적으로.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한다. 자, 1번 선지는 좀 어려운 거라서 볼게요. 자, 기질이 없이는 하늘이 준 본성이라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자학의 입장에서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늘이 준 본성이 바로 이제 이제 리죠. 자, 근데 리는 눈에 안 보이고 형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기질, 기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주제해서 원리가 돼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기본 개념이 그거죠. 리와 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같이 붙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기질이 없이는 하늘이 좀 본성, 리라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 즉 형체가 있는 것에 붙어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리 자체를 바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선지였는데 정답은 이제 옵니다. 리와 기의 관계. 그래도 리기불상잡이나 리기불상리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흉과 갑은 흉이고 을은 맨담인데 자, 요것도 이번에 너네 6월 모의고사 출제가 됐죠. 자, 승인과 부인의 감정 자체가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흉은 이거 쉽게 풀어. 흉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느끼는 쾌감, 승인, 그 다음에 불쾌감, 부인의 감정 자체가 도덕의 원리죠. 근데 공리주의도 감정 아닌가? 자,
자, 흉은 물론 벤담은 물론 쾌락과 고통 같은 감정이 도덕의 기초라고 베이스라고는 봐요.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도덕의 원리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유용성을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더 큰 이득을 주는 이런 공리의 개념이 도덕의 원리라고 얘기하면서 휴메의 이론을 오히려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휴문 아까 말한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이제 도덕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약간 공리주의는 요거를 바로 도덕 원리로 쓰는 거는 약간 날고기를 구워 먹지 않고 바로 먹는 것과 같다라고 약간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리주의도 도덕 원리를 위해서는 날고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굽죠. 요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것을 하자 말자. 그래서 요 과정이 빠져 있다라고 데이비드 휴메 이론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휴메 이론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약간 이 과정을 섞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본 조금 어려운 선지였다. 그래서 벤담은 감정이 도덕의 기초라고는 보지만 감정 자체가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 원리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3번. 자, 정약용이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갑은 누구였을까? 리가 발하여 하니까, 이거 이황이네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황에게 비판할 수 있는 반론. 자, 이 제심은 되게 좋은데, 정약용은, 자, 하늘이 인간에게 기호로서의 성도 줬고, 그 다음에 자주직권을 줬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에는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호랑이가 토끼를 그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고 죄라고 보진 않는데, 근데 인간은 그런 본능에만 끌려다니는, 짐승적인 본능에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주직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 약간 이거 기독교 쌤이 이제 수업 때 얘기했지만 정약용이 이제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사상에서 제일 핵심이 뭐야?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행하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잘한 거, 공적이 되는 거고, 거꾸로 스스로 선택해서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비판받을 짓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도 한번 뒤에 이미 출제가 됐어. 그리고 이게 자주직공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워낙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그 유교의 아버지인 맹자의 그 사단 할 때 그 단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사양지심은 나오면 뭐야? 사단이고. 자, 이거의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성리학은 실마리 단서로 봅니다. 단서. 야, 사단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얘가 있다라는 실마리가 되는구나. 단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반면 이걸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자, 이황, 이인은 다 성리학 입장은 다 이 입장이야. 이 해석을 따라요. 근데 우리 정약용 아저씨는 조금 특이하게 해석을 하죠. 아니다. 사덕은 원래 없는데 사단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사덕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점이고, 그래서 자, 이게 시험에도 많이 출제했는데 조금 솔직히 이것도 좀 지엽 내용이긴 해. 어쩔 수 없어.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2번 사연지심은 예의 실마리가 아닌 예의 시작임을 이황 너는 간과하고 있어. 간과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마리로 보느냐 시작으로 보느냐. 그래서 이거는 요거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관계도를 꼭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죠. 사단이 사덕의 시작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점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건 이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워낙 문제가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생사하는 자연. 자, 선생님 이것도 교재 있지만 그 영어에 능동태, 수동태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하는 애는 실체고 신입니다. 얘가 만물을 낳아요. 그 다음에 이 실체에 의해서 응애응애 생산된 수동태 아이들은 이게 실체에 의해서 생겨난 양태죠. 알겠죠? 혹시나 이 표현으로 이거는 아직 연계 출제 안 됐거든? 연계 출제 안 됐으니까 별표 쳐놓고 혹시나 실체와 양태라는 단어 말고 이런 단어로 나와도 생산된 자연, 생산한 자연 혹시나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잘 보세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동그라미 더 쳐놨는데 생산된 자연 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 설정하죠. 이거는 이제 스피노자가 기독교 싫어했다라는 걸 알면 쉽게 풀립니다. 기독교는 특히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독교 아버지인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목적론적 세계관인데 자, 스피노자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독교의 입장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그냥 기독교를 비판했으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을 당연히 거부한다. 알겠죠? 그냥 이 정도만. 그래서 실체는 자신에게 자신이 어떤 뭐 목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톱니바퀴 따라서 톱니바퀴처럼 그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그래서 4번 볼게요. 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 존재한다. 자, 신 플러스 인간이죠. 자, 이것도 뭐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 존재한다라는 거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체의 뜻이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 근데 스피노자 이론에 따른 범신론에 따라서 이런 존재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런 존재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는 이런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인간은 뭐냐? 양태죠?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다 양태죠? 얘네들은 양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한테만 의존하는 자기 원인이 되는 존재가 아니죠. 다른 존재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인간은 실체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인간은 의존해야 돼요. 자, 5번. 자, 신의 자유의지로 산출된 자연은 신이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자, 이거는 두 개가 틀렸어요. 1번. 신이라 할지라도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의지의 자유는 없고요. 둘째. 신이 정한 목적. 범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신이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향해 필연적으로 움직인다는 관점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목적론적으로 이제 신이 뭐 어떠한 목적을 지닌다 이거는 기독교식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어요. 알겠죠? 이건 인격신의 이야기예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기독교의 인격신의 속성하고 범신론의 신 속성하고 잘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이거는 근대 한국 사상인데 이제 이 문제는 자, 뭐 근데 근대 한국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유교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교 관점이죠. 유교 성리학 관점인 이제 걔네 이제 위정척 사상인데 자, 여러분들 유교에서 여러분들 백성을 교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교화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교육할 때 교자죠. 가르쳐서 변화시키다 이거기 때문에 이게 앞에 주어를 이거를 목적어를 잘 봐야 돼요. 백성을 그냥 단순히 백성을 교화하라고 말하면 유교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너네가 뭐랑 뭐 헷갈리냐면 그 순자의 말 본성을 교화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성을 교화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맹자를 따르는 애들은 다 반대할 거야. 본성 좋은 건데 그걸 왜 바꿔? 근데 그냥 백성을 교화시켜라 하면 지금 여기 나온 위정척사뿐만 아니라 성리학, 맹자, 뭐 공자 이런 애들도 일단 다 긍정한 내용이 알겠지? 그냥 백성을 가르쳐서 좋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요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잘 읽어봐야 돼요.
자, 18번. 자, 이것도 오랜만에 이제 갑자기 또 경제 파트 하는데, 자, 갑은 케인즈입니다. 자, 케인즈가 뭐 이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데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결국은 케인즈의 목적 이거잖아, 얘들아.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근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어렵게 낼 수 있거든. 유효 수요를 늘리고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그 정부의 시장 개입 구체적인 방법 중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어. 1번 조세 정책. 이거 조세 뭐야? 세금이야, 세금. 세금이야. 너네가 경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되는데 세금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건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민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이건 이제 몰라도 돼. 왜 세금 조세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 이거는 경제 영역이라서 몰라도 돼요. 그래서 아마 윤사에서는 절대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조세 정책을 활용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세 세금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혹은 은행의 이자율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실업 문제, 그 다음에 불황의 원인인 돈이 안 돈다, 동맥경화에 막혀가지고 돈이 안 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 이자율, 같이 돈, 화폐 이런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또 선생님 생각에는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별표 쳐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크랑 갑은 케인즈, 을은 하이크인데, 자, 둘 다 자본주의 사상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것도 오랜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수요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돌 A라는 아이돌의 이제 수요가 없으면 A라는 아이돌의 포카 굿즈 공급 안 돼요. 근데 갑자기 A라는 아이돌이 푸앙 떠가지고 여러 팬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바로 아이돌 업체에서 막 공급을 이제 할 거야. 가격도 그거에 따라서 결정날 거야. 사람들이 그 A 포카를 많이 굿즈를 많이 원하면은 가격이 점점점 올라갈 거고, 인기가 떨어지면 간격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핵심. 이거는 사회주의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회주의에서는 절대,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이런 걸 되게 반대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거야.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케인즈와 하이크 둘 다 따르는 자본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특이하게 동학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학에서 뭐 기본 개념은 다 알겠지만은, 근데 조금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요런 단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천리 이거 성리학에서 쓰는 개념 아니에요 하는데, 얘네들도 이제 이야기 뭐 여기서 말하는 천이 이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약간 그 당연히 한울의 이치겠죠. 한울의 약간 이치, 약간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뭐 성리학적인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까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그 동학이 유교적인 그 개념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천리라는 말도 그렇긴 하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래서 오륜, 이건 유교랑 같이 엮으려고 쌤이 한 건데, 자, 유교에서 말하는 오륜의 정신, 인간이 따라야 될 다섯 가지 종류는 몰라도 돼요. 뭐 군신유의, 부자유친, 뭐 이제 그런 것들, 부무유신 같은 친구 관계,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거에 관련된 약간 인륜의 가치를 오륜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맹자가 강조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교 성리학 당에다 긍정하고 이런 유교적 가치를 동학도 아예 부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거. 자, 6번은 사회경론 문제 좀 오랜만에 해볼게요. 자, 을 같은 경우에 이제 루소입니다.
자, 보시면 자, 말 그대로 여기 나왔지만 주권은 일반 의지 행사예요. 그래서 그 주권의 파생물로 나온 게 여러분들 주권에서 파생된 게 입법권과 행정권 같은 개념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그래서 이제 루소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입법권이나 행정권 이런 것들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주권의 그 개념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파생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11번. 자, 갑은 순자고요. 을은 이제 장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도가사상이에요. 근데 장자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의를 쫓으면 본래의 모습을 잃기를 하니까 공통점 뭔가요? 이것도 되게 잘 냈죠. 성, 본성이죠.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즉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거 쌤이 저번 영상 때 옛날 문제에서 순자랑 그 장자의 공통점으로 막 봤던 문제죠. 그거 이제 이런 약간 응용 문제죠. 인위는 후천적으로 생겨난 거지만 본성은 자연스러운 거죠. 손자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성 자연스러운 것이죠. 도가 인간의 자연스럽고 소박한 그 자연에 따른 본성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되죠. 이런 식의 이제 유형 문제. 이것도 옛날 문제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기출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래서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볼게요. 자, 칸트 문제고 이때부터 이제 아마 칸트 문제가 점점점 제시문이랑 선지들이 괴랄해지는 것 같은데 자, 4번까지는 여기까지 쉬워요. 4번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도덕 자율성이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 말이죠. 의무는 인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가 맞아요. 왜 혹은 강요냐면 내적인 그 마음속에 약간 이런 강요냐면 인간은 선생님 말했죠.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중간에 낀 존재예요. 인간은 경향성 가지고 있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강제하지 않은 인간을 끌고 가지 않으면 인간은 마치 자석 마냥 경향성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 법칙은 도덕 법칙의 명령은 하나의 내적인 강제. 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강제니까 알겠죠? 자, 18번은 이거는 제시문이 이제 제시문. 제시문 해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세요. 이거는 여기서 핵심 개념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 또 윤사 같은 경우는 낚시 많이 쓰죠. 뭐 도가인지 유교인지 헷갈리게 내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의, 예, 뭐 이 단어 보고 유교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잘 읽어봐. 자, 봐봐. 대장부는 예를 충성과 신의가 엷어진 것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엷어진 것이고 혼란이 생겨나는 시작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대장부는 사실 이제 유교의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도가가 대장부라는 말을 약간 패러디 비꼬아서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말한 진짜 대장부는 멍청이들아 얘를 생겨나는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죠. 비꼬는 느낌 나죠. 이게 이제 많이 쓰는 낚시죠. 유교의 단어를 주고 오히려 이걸 비꼬는 식으로 쓰면은 도가예요. 그리고 도를 잃게 되면 덕이 나타나고 덕을 잃게 되면 도가 잃게 되면 결국 이게 생긴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자, 이렇게 유교의 개념을 쓰면서 오히려 약간 교묘하게 비꼬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낚시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년도로 들어왔네요. 자, 가보자. 자, 사회계약론 3번은 자, 갑은 이제 그 홉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거는 이제 별표 쳐놓고 이거는 뭐 생윤 윤사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홉스에 하면 주권자가 누구죠?
통치자죠. 통치자나 합의체죠. 얘네들의 행위는 곧 이거죠. 이퀄 시민들, 약간 시민 국가에 속한 얘네들 자신의 행위다. 같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당연히 시민들 자신이 스스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사회계약에 동의 안 한 애들은 시민들이 아니겠지? 나는 그냥 나 자연 상태에 살래 이런 애들 빼고 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민 사회로 정치 사회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지금 나라의 시민 혹은 시민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운 거니까 통치자의 행위는 곧 스스로 동의한 자기 자신의 행위와 똑같다란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 가지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자,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하니까 을은 갑은 홉스니까 로크가 홉스 까는 거죠. 계약을 위반한 정치 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 이거는 얘들아, 당연히 맞는 말인데 로크 입장에서 조금 더 선생님이 깊이 있게 해설을 해줄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교수님들이 적극적이라는 말을 쓴 조금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항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뭐 소극적 저항이랑 적극적 저항을 나눠서 볼 필요는 없는데 그 로크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저항은 되고 홉스는 여러분들 그 홉스도 이제 그 시민 국가에 대해서 시민이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도 홉스는 그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권을 막 해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어, 소극적 차원에서 자기 혼자 이제 저항하는 건 괜찮다고 봐. 이거는 사회계약에 대한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홉스가 말하는 이제 부정하는 그러면 선생님 그 책자에서 말하는 부정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시민들이 법으로 규정된 정치적 권리로서 그러니까 이건 약간 개인적인 거고 개인적인 차원이고 저항권을 부정한 거예요. 예. 집단적 차원에. 근데 저항권과 저항을 나누기 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마 어차피 이거는 좀 쉬운 문제긴 했는데 쉬운 선제긴 했는데 그냥 저항이라고 내면 좀 그러니까 앞에다가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거의 윤사에서만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이 문항도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조금 애매한가 봐. 근데 아마 인강에서도 여러분들 뭐 인강 강사가 가끔 이걸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은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고 뭐 적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 이렇게 낚시를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가는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또 성략 한번 봅시다. 자, 을은 이발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걔겠죠. 이황.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성리학에서 헷갈리는 거는 리와 기의 관계. 오히려 사당칠 정도는 이제 잘 안 헷갈려요, 애들이 문제 많이 풀면. 근데 오히려 이제 성리학의 주자가 말한 이와 기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고 특히나 자, 여러분들 자, 성리학에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아까 아까 초반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리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기가 없으면 얘가 우리가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은 항상 모든 것들은 리와 기의 결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황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황은 당연히 이 위주로 얘기하긴 하는데 이 이도 기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보인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리는 주재하는 거고 컨트롤 주재하는 거고 기는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가 막 발현되고 싶어. 스스로 발현되고 싶어 하는데 어찌됐든 얘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리가 발해서 기가 따르다. 이걸 한자어로는 이발기수지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없으면 얘는 이제 혼자는 드러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성리학의 기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지만 선생님이 이것도 한 두 번째 수업 때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원 그냥 같은 말로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리는 기의 사당 도덕 감정의 근원, 기원 뭐 이런 것들 같은 말 연원
이걸 옆에 한자로는 소종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 소종래는 그냥 연원, 근원, 기원 약간. 그래서 옛날 선생님이 한번 그 영상에 설명할 때 뭐 까닭 뭐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말로 쓰였다고 이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때 당황했었지? 갑자기 7점 물어봐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선생님 봤을 때 여기 연계 출제. 그래서 자, 이황과 이인은 사랑이라는 일반관념. 이것도 근데 정말 다행히 힌트를 줬어. 사랑은 일반 감정이에요. 힌트를 줬어.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아예 이런 표현을 안 써가지고 애들 더 화나게 했지. 자,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 자, 이걸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한번 이거 조금 날거로 풀면 안 되고 얘들아,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야 돼. 자, 희노애락 애오욕. 그래서 뭐 두려움, 사랑, 뭐 기쁨, 뭐 이런 요거는 그럼 뭐겠어 얘들아? 사랑, 정이야. 치근이 하는 마음, 치근 지심 뭐야? 사단이야.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사단 결국엔 사단 칠정론 묻는데 이걸 이제 애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낸 거야. 사단 친정이 사실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2황까지 안 가도 2가 무조건 틀렸죠. 2가 뭐 누구였지? 갑이었지. 왜냐면 2는 칠정 안에 이렇게 사단이 있다고 보니까 당연히 별개로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다?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이왕 2가 너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여기 이 문제 풀면서 이걸 건졌어. 아,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 애들 짜증나게 만들었던 이거 여기서 연계 출제한 거구나. 이래서 과거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거구나. 오케이. 자, 가자. 12번 또 양명 볼게요. 자, 양명학에서 여러분들 그 뭐 대상의 이치나 사물의 이치는 그 원래 그 객관적으로 걔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그 마음의 의념이 딱 드러난 경우, 마음의 의념이 딱그 감흥한 경우에만 생겨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출제하면 되게 쉽긴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고, 이건 이미 효는 출제됐어. 효의 이치는 외부 대상인 부모에게서는 없어요. 내가 효도를 실천하거나 효도의 마음을 느낄 때 효라는 게 효의 이치가 그제서 생겨나는 거야. 알겠죠? 부모한테 없어요. 자, 이건 이미 출제가 됐어. 그러면 또 애들 약간 더 지엽적으로 내가지고 애들을 더 당황시키고 싶으면 뭘 내면 돼? 요거 충성. 왕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신하가 어떤 충성을 실천할 때, 충성에 그거에 느낄 때, 그럴 때 충의 이치가 생겨난다라는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엽적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기억 문제는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지금은 기본 개념이지만 이 당시 이때 처음 났어. 마음의 본체. 자, 갑도 양지 나오고 을도 양지 나오지만은 누구냐? 갑은 주자고 을은 이제 양명학이죠. 자, 기억.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다. 자, 주자는 양지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해요. 양지는 그냥 맹자의 해석을 따라서 그냥 선천적인 도덕 판단력인데, 자, 우리 개념에서 배웠듯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거창해. 하늘이 부여한 성리 아니야. 그다음 마음의 본체, 내 마음 안에 약간 지금 이 말은 마음의 본체라는 거냐면 마음 안에 무언가 더 다이아몬드처럼 이게 빛나는 게 있다는 거지. 이게 마음의 본체지. 자, 이 포함 관계 잘 생각하시고, 자, 주자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안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냐? 양지라는 것은 아주 개쩌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성, 즉 리, 심에 있는 성증리, 심에 있는 성증리에서 심증리. 그래서 리치이자 마음의 본체를 이루는 개쩌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야. 이렇게 양지를 해석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양명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의 양지는 마음의 본체라면 무조건 양명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오고 이 당시 되게 센세이션하게 어려웠던 처음 냈거든요. 이걸 처음 냈던 문제다. 자, 13번. 자, 중국 사상가들이 계속 비슷한 개념 갖고 내면 서양 사상가들도 고대 그리스 애들이 자꾸 이제 그 덕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좀 지엽적인 덕 중에서도 절제 가지고 비교한 사상가 문제인데, 자, 당연히 우리가 절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플라톤이죠. 플라톤. 그래서 갑은 플라톤이고, 특히 플라톤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절제라는 게 여러분들 당연히 배고픈 거를 조금 참고 이런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 절제라는 건 뭐였죠? 요거예요. 이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나왔죠. 지혜와 용기는 특정 계층한테만 있으면 되는데 절제는 나라 전체에 요구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왜 나라 전체에 요구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정치에 있어서 절제란 참는 게 아니라 그거야. 누가 다스리고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의하는 거야. 이게 절제야.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지배를 받을게. 너가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너가 나를 다스려줘.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절제야. 알겠죠?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절제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정 지엽적인 주제 가지고 서로 물어볼 수 있다. 자, 리을. 이것도 특이하죠. 절제는 그래 다 절제 갖고 됐어요. 자, 절제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춰야 할 덕이다. 당연히 플라톤은 쉽게 맞춰요. 근데 애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당황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이거는 그 윤리학 내용은 아니고 정치학 내용이야. 우리 그 사회계약론 전에 책자에 보면 사회계약론 전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혜, 용기, 절제 같은 덕목을 개인적 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덕을 적용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의 관점에서 덕을 잘 이런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정치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약간 그 폴리스 시민으로서 지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을 선제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정치 사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개인적 차원으로서 덕이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서 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제라는 덕목 중용을 정치에서 막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인간관계를 할 때 이거를 갖추고 서로 발휘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습니다. 이건 되게 잘 낸 문제고, 잘 낸 문제. 이것도 선생님 별 붙이고 싶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덕을 적용해야 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거는 좀 가벼운 거다. 17번은 이제 노자고, 자, 당연히 성인, 유교 아니야, 이거. 그리고 무의하면 다스리지 못한 게 없는 거 알겠죠? 못하는 것이 없다. 부정의 부정 긍정이죠. 다 다스린다는 거야. 그래서 다 다스려. 그래서 무의, 억지로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하지 않거나 따로 목적을 내가 약간 잡아놓고 열심히 안 해도 무질서가 아니야, 얘들아.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잡히고 무엇이든지 지금 이룬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 논리도를 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의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의하면 잘 다스릴 수 있고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도가의 핵심 개념이에요. 자, 디귿선지 이거 칸트거든요. 을 칸트고, 이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옛날 문제에서 2018년이었나? 여기에서 재시문 설명할 때 나왔죠? 이렇게 연계 출제된 대놓고 연기 출제한 선지입니다. 이건 아예 칸트 원전이고요. 의무가 문제일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만다. 칸트. 이제 계속 헷갈리죠. 칸트. 이게 뭔 소리지?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죠. 여기서 문제라는 거는 문제 상황, 딜레마 이런 의무가 약간 이런 문제 상황에 빠졌을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때는 난 의무를 선택할까 행복을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의무를 따라야 된다. 왜냐면 이게 1순위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후순위니까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니까 당연히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고 갈게요. 자, 마지막 하고 선생님 좀 쉬어야겠다. 좀만 더 하고 1시간만 채우고 끝낼게요. 20번. 이것도 아까 쌤이 그 뜬금없이 한국 근대사상의 백성 교화하면서 나왔지만 여기서 이때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 지금 공통점 모두 긍정이죠? 이거는 아마 맹자, 이건 갑은 맹자, 을은 누구지? 순자인가? 아닌데 공자인가? 와, 이거 어려운 선지네. 이거 어려운 제시문이네. 이거 뭐지? 어 갑은 확실히 맹자인데 을이 어렵다. 근데 순자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봤을 때 순자 아니 공자가 맞는 것 같아요. 순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약간 순자 키워드가 없어요. 이렇게 낼 리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공자. 맹자 공자. 근데 갑자기 요 단어 썼어. 애들이. 선생님 교활한 단어는 이거 순자만 쓰는 거 그다음에 이거 본성교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XX겠네요. 아니야. 여기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본성의 교화라는 말이 없지. 아까 쌤이 그 기출 문제에서 보였듯이. 그래서 통치자의 덕에 의해서 백성을 가르쳐서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맹자랑 공자 둘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애들이 많이 낚였어. 이거 보고 왜냐면 순자만 떠올렸거든. 선생님이 아까 그 이유를 잘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 가기 전에 잠깐만 쉴게요. 자, 10분 정도 더 끝낼게요. 1시간 채우고. 자, 1번. 이거 쉬운 문제인데 여기도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지난번에 제시문 분석하면서 얘기했어요. 공리주 입장에서 행복은 감각적인 만족 개념과 다르다.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알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감각적인 만족이에요. 정신적인 만족은 아니고. 왜냐면 이제 그 밀은 그 책에서 감각적인 만족을 이제 그 하위 저급한 쾌락의 하나 일종으로 이제 간주를 하거든요. 글씨가 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인 만족 이런 게 없어도 정신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감각적인 만족 이게 이제 그 진정한 행복을 얻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인 쾌락과 질적인 쾌락을 모두 고려해서 근데 그 질적인 쾌락이 조금 더 이제 그 가산점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 행복과 만족 개념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게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쉽게 풀죠. 칸트라서 틀린 건데 3번은 자, 선험이라는 말 이것도 이제 윤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조금 어려운 단어거든요. 선험은 줄임말이에요. 경험, 이전, 선행하다 할 때 그 선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험은 경험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말이 이제 경험이 알겠죠? 선험, 경험 줄여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줄임말로 외워서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오랜만에 보네. 2번 선지 같은 경우에 특히 다를 보면은 디귿 선지.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거예요. 도학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영육 그리고 온전 이거 그 다의 일원상 원불교의 관점이거든요. 자, 원불교는 그 과학 기술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질과 관련된 그 과학 이것만 이제 추구하고 도학 약간 그 정신적인 거 도리 이런 거에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그 불균형이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정신과 물질을 이제 균등하게 함께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서 영육상전이라는 한자를 얘기하는데 영육상전을 이제 한자는 몰라도 될 것 같고 이 뜻만 알면 될 것 같아. 영과 육을 온전히 해야 된다. 이게 정신적인 것하고 육체, 물질적인 것을 지금은 여기에 조금 편중돼 있어. 지금 현대 사회는 여기에 이제 근대 사회는 여기에 편중돼 있으니까 이거를
원불교를 통해 가지고 0과 6을 온전히 함께 하자라는 게 영육상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이것도 원불교에서 제일 좀 심화적인 개념인데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의 갑은 스피노자인데요. 2번 선지를 조금 보시면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유지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것도 쉽죠. 자유지 때문에 이제 스피노자는 X인데, 자, 이것도 좀 볼게요. 신의 형상,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 이거는 자,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 이거는 그 범신론적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 번도 이거 다시 출제 한 번도 출제가 안 돼가지고 어 신의 형상을 닮게 인간이 창조했다라는 거는요 기독교의 이제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신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범신론 입장에서 정답이 되려면 인간이라고 하는 양태가 실체 신의 속성을 닮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속성을 닮았다 이건 맞는데 신의 모습을 담게 인간이 창조됐다 이거는 기독교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거는 쉬워요. 네, 갑 보면 이거는 1심 보니까 원효고 자, 모든 종파이로는 하나의 근원 이거 뭐 하나의 근원이 당연히 1심이죠. 이거에서 화쟁해야 된다는 말 안 쓰고 회통해야 된다는 말 써가지고 애들이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회통이라는 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 회자는 윤회할 때 회자예요. 돌아올 회자고 통하다. 이게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약간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쟁이에요. 화쟁 이야기인데 회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조금 애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로 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좀 끝내야겠네. 11번 보면 이 칸트랑 공리주의 내용인데 여기서도 조금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볼게요. 자, 갑은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자, 공리주의는 여러분들 목적이 정당화한다고 한다면 악한 수단이라도 허용을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금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공리를 증진시키면 옳은 행위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문제점이라고 비판하죠. 즉 공리주의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악한 수단을 쓰는 것도 허용을 한다. 즉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형식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이나 정합명령은 우리가 인간이 따라야 될 행위의 형식만 제시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합명령이란 뭐 이게 약간 이런 보편성의 원칙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약간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를 못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같은 의무론자인 로스가 조건부 의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도덕 법칙은 형식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결코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도덕 법칙 이거를 적용하고 어떨 때는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예외 사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로스가 이제 비판한 내용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되시고 중요한 거는 형식, 내용 이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마 이거 갖고 조금 25년도 수능인가? 9월 모의고사인가 한번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것도 이미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5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